안녕하십니까. 여기 젊은 학생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있는 정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류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좀 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물고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요. 이 수온과 어류의 관계 이렇게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항온 동물이라 하죠. 이 온도가 이렇게 바뀌어도 이 내부 우리의 몸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물고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변온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실은 체내 온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받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적으로 이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이 활발해지는 대사가 그거를 우리가 이어나가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용존 산소량이 또 줄어들게 돼서 필요한 산소를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물고기가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폐사에 이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온이라는 것이 변온 동물이고 온도를 스스로 열을 생산할 수 없는 외온 동물인 물고기의 경우에는 수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기 빙어인데요. 2018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대청호에서 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빙어가요. 근데 그 시기 여름인데 그 전에 폭염이 굉장히 지속이 돼서 그냥 수온이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빙어 같은 경우에는 냉수성 어종이에요. 그래서 이 냉수성 어종이라 하면은 찬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내성 온도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지만 12도에서 한 18도씨 뭐 이 정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수온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빙어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내성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적인 원인은 수온이 올라가니까 용조 산소 필요한 산소. 여러분이 김 빠진 맥주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있는 기체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용존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고요. 근데 대사는 빨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산소가 줄어요. 그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 됐을 거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병원균이 활성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름철에 특히 녹조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산소를 또 고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빙어가 떼죽음을 당했다. 즉 수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대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본적인 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반응 속도라고 하죠. 사람도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생화학 반응이라고 특히 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생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 속도가 온도하고 관련이 큽니다. 여러분이 일반화학 같은 거 배우시면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레니우스가 만든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도가 올라가면요. 반응 속도가 2배 빨라져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대사가 한 2배 빨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겠죠. 대사가 빨라지니까요. 근데 그게 충분히 공급되면 괜찮은데 아까 또 얘기 드렸지만 용조 산소량은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나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는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게 여기 시가고 이 표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성 온도를 변화가 일어나거나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요.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에너지를 내가 방어하는데 막 써야 되는데 이 온도 변화를 디펜스 하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 아까 용존산소 떨어지니까 대사를 막 활발히 해야 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면역 체계랄지 아니면 병원체를 방어하는 데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폐사가 너무 심해지면은 집단 폐사,
물고기가 죽게 되는 거죠. 폐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건 좀 더 과학적인 자료인데요. 이 사이언스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공부하는 학생들, 이공계 학생들은 잘 알 건데요. 우리가 좋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논문 하면, 학술지 하면은 사이언스 네이처 이렇게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독일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인공지능도 있고 기계학습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어류가 어떤 곳에서 살아왔느냐, 어떤 온도대에서 살아왔느냐, 그런 모니터링 자료들이 굉장히 전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물고기의 생활사별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고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배아떼, 이제 아주 배아떼의 경우에, 그 다음에 치어떼, 아주 어린 새끼일 때, 성어일 때, 그 다음에 산란할 때, 각각의 내성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배아떼하고요, 산란 때 굉장히 그 내성 범위가 좁다라는 거 보이죠? 이 내성 온도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배아떼가 배아인 시기하고 산란한 시기에는 특별하게 온도가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적정하니까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연구자들이 이걸 전부 모델링을 했습니다. 모델링을 해서 봤더니요,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첫 시간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가 8.5 시나리오, 탄소 배출 8.5인데, RCP 8.5인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전혀 저감한 노력을 안 했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 2100년도, 벌써 이번 세기 말이죠. 2100년도 가면요, 수온이 한 4에서 5도 정도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데 누구부터 위험해지냐면 배아떼, 산란기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한 60% 정도가요. 한 60%, 여기서 조사가 한 700종 종류를 조사를 했는데요. 담수에 사는, 그러니까 민물에 사는 고기든 바닷물에 사는 고기든 한 60%가량이 산란 장소에 수온이 너무 올라가서요, 산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끼를 못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한 60%가 산란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런 대체 산란지, 새로운 산란지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절멸이 되겠죠. 멸종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것을 2020년도 이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것이 물고기의 서식처,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원인과 결과로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기후, 우리 지구온난화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 기후변화는 좀 더 순화된 말이고요. 더 조금 강한 말은 지구온난화죠. 온도가 올라가죠. 예, 온실가스로 많이 배출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온난화니까 기온, 온도가 증가하죠. 템퍼러처.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하고 관련돼서는 강수량의 변화 패턴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가뭄과 홍수가 이 변화가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강수량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기온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온은 당연히 기온하고 관련이 있죠. 수온이 증가합니다. 수온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쭉 했죠. 그 다음에 강수량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량이 변해요. 물에 들어오는, 하천이나 호수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달라지는데요, 일정한 게 아니라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강수량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데 불편하죠. 내가 좋아하는 유량이 바뀌면요, 물의 속도가 바뀌고요, 물의 깊이가 달라져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유속이 막 빨라지고 느려지고, 깊이가 많아지고 얕아지고 깊어지고, 이런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물고기가 사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 그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질 부분은 아마 그 앞에 교수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탄소 부분과 관련돼서. 이 수질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용존산소, DO라고 하죠. Dissolved Oxygen 얘기했는데, DO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염이 많이 되면은요, 미생물들이 유기물질, 오염물질을 분해하려면 또 산소 고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또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결과 부분을 갖다가요,
저희가 도식화를 했는데 이걸 전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계산하거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7년, 올해로 딱 끝났는데요. 지난 7년간 이 모티브라는 사업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자인데요. 모티브는 여러분 잘 아시죠? 동기,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부분별로 우리가 미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고 부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죠. 농업, 산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해양, 수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은 물 관리 부분입니다. 물 쪽이었는데요.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죠. 이제 물 쪽에서 가장 큰 게 아까 말했지만 강수량 변한다겠죠. 수량이 바뀝니다. 수량이 바뀌는 것을 서울대 김영호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수량이 바뀌고 아까 오염물질 양도 달라진다겠죠. 그럼 수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수질 중에서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영양물질과 관련된 거 있죠. 우리가 총질소하고 총인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Total Suspense Solid인데 총 부유물질. 이게 부유물질이 많으면은요 햇빛도 안 들어가고 실은 물고기에게 사는데 지장을 많이 주겠죠. 이런 탁도 변화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남대 서동일 교수님이 수질은 어떻게 변할까 그 다음에 이 예측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유량도 변하고 수온도 변하고 수질이 변화가 되면 물고기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그거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을 한 7년 동안에 수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결과 일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1km 바이 1km로 하천을 다 쪼개서 실은 모델링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학습 방법으로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방법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알파고는 잘 아시죠? 알파고가 그동안에 바둑 여러 가지 두는 거를 갖다가 전부 학습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에다 두면은 가장 좋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해가지고요. 전국에 한 1000지점 이상 매년 2차례씩 어류 조사도 하고요. 조류 조사도 하고 부착조류도 하고 그 다음에 저서성 무척주 동물도 조사했습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환경조사도 합니다. 수질조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죠. 그 정보를 몽땅 집어넣은 겁니다. 몽땅 집어넣어서요. 학습을 시킨 거예요.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서 미래의 환경이 또 다르게 바뀔 건데 그때는 이 물고기가 살 수가 있느냐 살 수가 없느냐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예. 그 방법을 가지고요. 저희가 미래에 물고기의 출현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것도 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실은 이게 대단한 어마어마한 연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짓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를 하천을 1km 바이 1km로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지점이 있겠습니까? 수만 개가 있겠죠. 예. 그 각 지점별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유 어종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현이 한 20회 이상 출현이 나온 물고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많아야지만 그 학습해가지고 예측한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50 몇 종 정도 되는 종이 최고치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치가 뭐냐면요. 파란색 부분으로 갈수록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종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풍부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종수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몇 종이나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또 하나 4.5하고 8.5 시나리오가 있는데 4.5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탄소를 저감했을 때 노력을 했을 때 여기 CO2 농도 나와 있죠. 이 CO2 농도가 어느 증가하는 거 2100년에 CO2 농도 여기 나와 있고 8.5의 경우에는 거의 1000ppm 가까이 됩니다. 그러한 CO2 농도가 이렇게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감 노력을 안 했으니까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죠. 이때 아까 말한 4도에서 5도씨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 많은 쪽이 지금 영향이 많은 건데 여기 보면은 30년도 아마 50년도 80년도인데 8.5 시나리오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빨간 부분이 많이 늘어나죠. 종수가 막 준다라는 겁니다. 많이. 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온이었어요. 수온.
여러분이 아까 그 데이터는 너무 많으니까요. 조금 이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이 수치로 보면은 여기 현재 이렇게 수계별로 다 돼 있죠. 우리가 5대 수계가 있는데 이 수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숫자가. 그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섬진강이에요. 섬진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약 37종 정도 평균입니다. 섬진강에 있는 하천 평균. 37종의 고유 어종이 있는데 8.5 시나리오에서 2080년이 되면요. 절반 17 어종. 그러니까 약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게 돼요. 섬진강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어마어마한 결과죠. 절반 가까이가 전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로 이동하면 다른 데 이동해서 살면 되죠. 좀 더 기온이 낮은 데서. 근데 우리가 많이 보호든 해서 단절돼 있어요. 수계가. 이동 못합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는 이게 어림치인데요. 어림치 데이터를 하나 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림치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천연기념물이에요. 고유어종인데요. 보면은 한강 부분하고요, 상류하고 금강 조금 상류에만 있는데 최근에는 금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이거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복원도 안 되고. 근데 이게 기후변화 8.5 시나리오로 보면은요, 이게 이제 더 빨간색이, 여기는 빨간색이 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의 분포가 확 줄어들죠. 최상류, 한강도 최상류 부분에서만 이제 얼음치가 발견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예요. 데이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생리 생태 특성을 알면은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수온대에 잘 자라는지 우리가 적합도 곡선이라는 걸 만듭니다. 내가 살기 좋은 온도대는 어떤 거냐? 내가 살기 좋은 그 다음에 유량은 어떤 거? 유속이죠. 물 흐름. 물고기는요, 빠른 물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느린 물을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깊이가 깊은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얕은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속이나 수심에 따른 적합도 곡선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수질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온 같은 경우에 조금 다릅니다. 예. 수온 같은 경우에는 성장, 내가 온도에 따라 성장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 너무 온도가 낮으면 스트레스 받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냉소정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거는 냉소정이에요. 왜냐하면 기후, 지구 온난화되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요. 실은 가장 타격을 받을 거는 찬물을 좋아하는 거. 냉소정 같은 경우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보면 버들치, 금강모치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한 예를 보면은요, 온도에 따라서, 수온에 따라서 여기 그로스 성장이죠. 성장이 얼마나 다르는지. 금강모치 아래쪽에 있죠. 근데 이제 줄납자루나 이런 건 좀 위쪽에가 있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온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확 올라가요. 금강모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밀적으로 해보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서식지를 한 5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냉소종 같은 경우에 이 빨간색 부분 보세요. 빨간과 주황색 부분이 우리가 시나리오로 봤을 때 RCP 8.5 시나리오에 봤을 때 2080년도에 급격히 나쁨, 매우 나쁨과 나쁨의 퍼센트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량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강모치는 실은 한강에만 있어서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통계를 안 냈고요. 버들치 같은 경우에 보면 전국에 분포합니다. 이것도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1급수 같은 경우에 가장 우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종이에요. 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여기 보면 90군데, 우리가 조사 사이트가 한 115사이트인데 한 90사이트 가까이가 거기서 서식지, 실은 서식 적합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은 거기에서 살기 좋지 않은 조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90% 가까이가 타격을 받는다. 서식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고기라는 게 내성 범위가 굉장히 좁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유어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내성 온도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 고유어종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몇 종이 사라질 수 있는지 통계로, 모델링으로 저희가 기계학습법으로 다 했죠. 예,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고유어종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냉수성 어종이에요. 아까 저희가 버들치, 그 다음에 금강모치 이렇게 얘기했죠. 지표종이에요. 금강모치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이 경우에는 상당한 큰 타격을 받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가 실은 이동을, 만약에 내가 이 서식지가 안 좋으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하천들, 특히 지천들 뭐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보들이 많이 돼 있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을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절멸할 수가 있다. 멸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그 외래종 얘기를 안 했고 고유종 얘기만 했는데요. 실은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대어종이 있습니다. 여기 구피하고 나일틸라피아 얘기를 했는데 이 외래종, 열대어종들이 막 우리나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게 실은 관상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하천에다 풀어줘서 했는데 이게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착을 하고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은 고유어종과 경쟁 관계 될 수 있죠. 그럼 고유어종이 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고유어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종 다양성 떨어지죠. 종풍 부닥과 종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외래 어종들이 오게 되면 교란이 되죠. 생태계가. 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보면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은 가장 핵심은 기후변화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당연히 탄소 중립. 대통령께서 아마 2050년까지 저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태계가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아까 그 얼음치 얘기도 했지만 복원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고유어종들에 대한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수생태계를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잘 예측하려면 데이터가 좀 많아야 되겠죠. 데이터가 많아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런 기후가 변할 때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꾸준히 모아줘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하는 일인데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도 좋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저희 실험실입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를 좀 벗어나가지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